네, 한류와 언어 14주 2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1차시에서 6쪽 조지 오웰의 1984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제 언어와 사고 그리고 이제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굳이 이제 선생님이 소개한 이유는 어떤 그런 뉴스피크, 어떤 언어와 그러니까 언어가 결국 개인의 사고까지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하고자 해서 소개를 했던 것이고요. 2차 시에서는 7쪽을 함께 보면 움베르토 에코의 원형의 파시즘이라고 하는 얘기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제 뭐 나치즘 못지않은 이탈리아의 파시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체주의 2차 대전을 일으켰던 그런 파시즘이 있죠. 아주 복잡하고 비판적인 추론을 도구를 제한하기 위해 빈약한 어휘와 초보적인 문법을 사용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선동의 언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선동의 언어와 설득의 언어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그런 타당한 논리는 논리적인 근거에 따른 설득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선동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자극적이고 그래서 이제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되는 면이 있어요. 그게 이제 파시즘이라든지 나치즘이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특히 파시즘의 경우에는 이런 어떤 선동적인 효과를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이 스스로 내가 전쟁에 참여함에 있어서 이게 타당한 것인가, 어떤 인종차별적인 어떤 학살을 저지를 때 이게 타당한 것인가를 생각할 수 없게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없게끔 만드는데, 빈약한 어휘와 초보적인 문법.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언어의 고차원한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지만. 그래서 언어적 사용의 고급성이 떨어지니까 사실 이제 가장 고급한 단계의 언어의 기능이라고 하면 이제 poetic function이라고 해서 시적 기능. 그러니까 뭐 반드시 시를 써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시가 가지고 있는 은유와 상징 등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고차원적인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비판적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제 원형의 파시즘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원초적인 그런 파시즘의 언어가 어떤 전쟁을 만들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움베르토 에코 장르의 이름이라 20세기, 21세기 지금까지도 아주 중요한 작가죠. 선전과 선동에 능하도록 짧고 간결하며 직관적인 그런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벤자민 리 워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언어학자로서 스승인 에드워드 사피어, 에드워드 사피어라는 사람도 여러분들은 조금 낯선 사람이, 그러니까 에드워드 사피어는 아마 심리학 같은 거 공부를 했을 때 조금 들어봤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벤자민 리 워프는 조금 낯설 수가 있는데 사피어 워프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전공에 따라서는 접해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승인 에드워드 사피어와 함께 벤자민 리 워프가 사피어 워프 가설이라는 것을 주장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 1차 시에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즉 사고, 생각이 먼저냐, 언어가 먼저냐, 사실 우리가 이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인간이 호모 로쿠엔스로서 언어를 사용하는 이상 언어가 생각과 사고를 상당 부분 지배하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죠. 언어를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느냐, 사고가 언어를 지배하느냐의 문제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초기 단계에서라면 고민해 볼 만한 문제지만 실제 현재의 상황에서 인간이 언어를 사용해서 사회와 문화를 형성하는 입장에서라면 이건 어디까지나 언어가 생각을 결정하게 된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만한 그런 여력도 없고 선생님도 깊은 지식은 없지만 그만큼 언어라고 하는 것이 사회와 문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류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8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근대의 철학자들이 사실은 요즘은 마치 언어학 그러면은 언어학이라고 하는 국어국문학과의 국어학, 불어불문학과의 불어학 이렇게 어떤
인문대학의 어문계열 하위 전공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인간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 호모 로쿠엔스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모든 학문적인 연구의 그 기반이 언어예요. 그래서 특히 근대에 19세기, 20세기 초에 18세기부터도 그런 논의는 있었지만 근대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언어 철학적인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했죠. 지금 이게 장황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위트겐슈타인 여러분들 잘 알 텐데 내가 쓰는 언어의 한계가 내가 아는 세상의 한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우리가 외국어를 배운다라고 했을 때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여러 가지 기능적인 목적은 있죠. 외국어를 사용해서 좋은 언어 능력을 갖게 되면 좋은 취업을 할 수도 있고 등등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외국어를 학습할 때 단어 하나를 아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조그마한 창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류와 언어라고 하는 수업을 함에 있어서 워낙에 범위가 넓다 보니 언어 얘기했다가 대중문화의 범주도 넓어서 이게 대중문화론 같기도 하다가 여러분들이 길을 잃고 헤맸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 과목의 기본적인 속성을 생각해 보면 한류와 언어에서 한류라고 하는 그 K 컨텐츠가 어떻게 언어적인 장벽을 넘어서서 세계인들에게 어떤 그야말로 인기를 얻게 되었느냐, 중요한 컨텐츠로서 이렇게 각광받게 되었느냐. 왜냐하면 영어와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죠. 영어와는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민족어, 국제어 얘기했지만 사실 한국어는 여전히 민족어의 그 선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한류 컨텐츠에서 이 언어가 장벽이냐 뭐냐를 얘기했는데 어떤 이런 현실적인 측면을 떠나서 좀 더 언어라고 하는 것의 본질적인 측면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대상이며 동시에 우리가 어떤 새로운 언어를 알게 된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내가 일본어를 학습한다, 중국어를 학습한다, 프랑스어를 학습한다, 물론 그 언어를 선택할 때도 현실적인 걸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 이끌려가는 언어를 선택을 하게 되죠. 실제로 일본어를 배워보면 친일이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더 친숙한 감정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커요. 또 일본에서도 뭔가 한국어를 배우고 그러다 보면 훨씬 더 한국에 대해서 친한적인 입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쓰는 언어의 한계가 내가 아는 세상의 한계, 그러니까 다른 외국어를 하나 더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의 한계를 넓혀가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한류가 갖는 것은 좀 거창하게 말해본다면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특히 서구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서구인들에게 오히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어차피 민족어인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특히 아시아권의 많은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과거 최소한 대항해 시대 이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산업혁명 이후 제국주의 침탈 이후 최소 200~300년 동안 서세 동점의 시대, 서양의 세력이 동양을 점령하는 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서양의 많은 언어들을 소위 유럽어들을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의 아니게 구어를 잘하건 문어 해석력만 갖건 새로운 언어를 학습함으로써 내 세상의 한계를 넓혀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동경이 되건 무엇이었던 간에 어떤 또 다른 서구 4대 사상이건 뭐건 간에 어쨌든 내가 보고자 하는 또 다른 세상의 한계를 넘어섰는데 우리가 앞에서 한류와 언어의 첫 번째 수업에서 미국의 대학생들이 거의 2,500만 명, 한 국가의 인구쯤 되는데 이 친구들이 제2외국어를 학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영어만 잘하면 어디든지 잘 되는데 하다못해 아시아권에 오면 영어 잘하는 걸로 취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영어라고 하는 것이 글로벌 잉글리시, 글로비시 엄청난 파워인데 굳이 애써가면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언어 학습이라고 하는 것만큼 그야말로 정말 그 집약적인 그런 어떤 지적 노동이에요. 그야말로 엄청난 투자 비용을 요구하고요. 엄청난 어떤 지적 노동을 필요로 하는 게 언어 학습이에요. 굳이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뭐 특히 더 뭐 이 한류화 언어를 시작할 때보다 더 한류가 확산되는 바람에 미국은 뭐 지금 뭐 한국어 학습, 그러니까 자발적 한국어 학습자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죠. 관심을 갖다 보니, BTS 때문에 관심을 썼는데, 이거 하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삼성의 취지가, 삼성? 이거 어마어마한 회사인데? 괜찮지 않을까? 나 지금 조지아주에 살고 있는데, 저기에 삼성이 들어온대, 배터리 공장을 세운대, SK 뭐 하이닉스가 온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어를 할 줄 알면, 네, 시작은 BTS였으나, 그 마지막 종착역에서 내가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와 한국 콘텐츠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취업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새로운 어떤 비전과 전략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단순하게 뭐 이 한류 꺾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향후도 앞으로 뭐 예를 들면 뭐 인도네시아의 뭐 문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또 우리가 아프리카의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그래서 아프리카의 언어를 학습하고 습득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에게 세상을 보는 눈이 더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Every word has own history. 세상의 모든 단어는 그 단어만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word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단위인데 그 작은 단위의 단어 하나가 고유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단어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마인드맵처럼 연상작용을 생각해서 어마어마한 그 언어와 관련된 배경의 역사들 그리고 그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참 그 언어를 배운다라고 하는 게 어떤 한 국가에 대해 한 문화권에 대한 엄청난 애정을 갖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이제 제외국으로 프랑스어를 배웠는데 그때는 주로 불어라고 많이 했죠. 지금도 왠지 내가 굉장히 잘 아는 나라 같고 또 뭐 여행 가도 유럽에 뭐 여러분들 뭐 가다 보면 뭐 한 번 가기도 바쁜데 두 번 갈 일이 있겠어요? 근데 파리도 두 번을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도 했고 그래서 이게 참 언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도 잘 아는 마르틴 하이데거.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당연하죠. 우리는 호모 로쿠엔스예요. 그래서 존재를 규정하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 개인뿐 아니라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인류라고 하는 종을 규정하는 종의 존재를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지금 그 팔쪽에 써놨지만 언어를 뛰어넘는 한류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문화와 문명사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것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류 콘텐츠의 기반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이고 이는 결국 서구 언어 중심의 문화 콘텐츠에 어떤 의미에서건 새롭고 신선한 관점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미 팬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그 팬덤에 들어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온라인상에 거의 작은 국가, 뭐 팬덤이 거의 몇 천만 명 되니까 거의 작은 국가를, 온라인 국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그 BTS와 관련되는 이지영 선생님인가? 그분이 그랬잖아요. 새로운 시민 공동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뭐 앞으로 메타버스라든지 새로운 메타버스라고 하면 안 되죠. 유니버스니까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어떤 새로운 플랫폼들을 통해서 더욱이 여러분 세대는 어떤 새로운 공동체, 국경을 뛰어넘는 어떤 국경의 개념, 민족의 개념이 이미 우리는 선생님 어릴 때 맨날 민족 결에 얘기했거든요. 요즘 누가 민족을 얘기합니까? 오히려 금기시대죠. 이미 민족을 뛰어넘었고 이제 향후 이 온라인 세상 속에서 국경을 뛰어넘고 인정을 뛰어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건전한 시민 공동체가 형성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적 팬덤이 아니라 긍정적 팬덤이 또 다른 시민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이 한류와 언어를 얘기할 때 처음 얘기했지만 문화 상대주의에 항상 입각해 있어야 돼요.
문화상대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한류 콘텐츠를 팔 때 초기에 1차, 2차 한류 때 동남아시아에서 뭔가 문화 침공을 받는 것 같아서 되게 부정적으로 많이 느꼈던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소개를 했잖아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갈 때 그런 측면에서 편협한 관점에서의 국수주의적 한류 확산의 의미를 찾기보다는 전 지구적 관점에서 문화 상대주의의 관점에 근거하여 긍정적 가치, 우리가 다른 언어와 문화에 기반한 컨텐츠들을 수용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 스스로 지금 우리가 그 컨텐츠들을 수출하는 입장이지만 사실은 수출과 동시에 수입을 해야 생명체도 그렇지만 문화도 그 뭐랄까요? 호모지니어스한 것, 그러니까 헤테로지니어스, 그러니까 이종 교배를 통해서 좀 더 다양성, 소위 말해서 다양성의 확보야말로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9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지금 이제 9쪽에서도 이게 이제 아무래도 컨텐츠와 관련되는 이야기다 보니 언어와 관련되는, 그러니까 언어와 사고의 관계, 언어와 문화의 관계에서 아주 재미있는 예를 보여주는 그 영화를 하나 소개를 하겠어요. 그 영화 컨택트. 근데 원래 제목은 Arrival이에요. 그래서 외계인들이 이제 도착한 그런 얘기인데 2016년 SF 영화고요. 정말 추천하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외계인 침공, 화성 침공 이런 것과는 정말 다르고 우리가 언어라는 것, 문자라는 것, 시간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문명과 문화 속에서 정말 물리적인 실제일 것 같은 시간 개념조차도 알고 보면 언어와 문화 속에서 규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가 그때 뭐였죠? 갑자기 선생님 지금 큰일 났어요. 네, 일단 이 영화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그림을 보면 어라이벌이라는 그 그림을 보면은 옆에 이제 그 첫 번째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공중에 붕 떠 있는 이렇게 약간 구의 절반 반원형이라고 해요. 이런 게 있죠. 이게 우주선이에요. 우주선이고 그 밑에 그림에 보면 이제 여자 박사예요. 박사가 서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동그라미로 되어 먹물이 번진 것 같은 게 문자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게 제일 실망스러웠어. 또 외계인이 약간 꼴뚜기 스타일이야. 왜 이렇게 그 우리의 상상력은 외계인이 꼭 꼴뚜기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순간 영화를 보면서 풋했어요. 근데 지금 이 문자가 이 먹물 모양의 동그라미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원이라고 하는 것에는 시작과 끝이 없죠. 자, 우리는 사실은 3차원의 공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타임립스 이런 그 선생님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장르 중에 한인데 이 시간을 극복한다는 것이 이제 4차원이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은 1차원, 2차원, 3차원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지각할 수 있는 개념은 어디까지나 시작과 끝에 따라서 방향성을 가지고 흘러가요. 그렇죠? 과거에서 미래로 방향성을 가지고 흘러가고 그것은 굳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형체로 생각한다면 리니어한, 선조적인, 선이 흘러가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 원이죠. 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과 끝이 없어요. 문자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 외계인들의 언어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와 달라요.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이 박사가 이제 뭔가 과거, 현재, 미래가 막 헷갈리는 그런 꿈 같은 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꿈이라고 생각 처음에 좀 이해가 안 갔는데 너무 이렇게 스포를 하면 재미없을 수도 있으니까 꼭 한번 그러니까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막 자극적이고 피가 흐르고 이런 게 아니라 도대체 문화나 문명 그리고 시간, 문자, 언어 이건 도대체 뭘까? 그리고 교감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음성 형식은 필요하지 않다. 이런 것들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영화 컨택트는 이제 뭐 미국 영화인데요. 외계인 이름이 헵타포드예요. 그들이 그렇게 만들었고, 먹물 같은 액체를 뿌려 원을 그리는 방식으로 대화를 하고, 이들의 대화에는 음성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산소가 필요하지 않죠. 공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공기를 매질로 해서 어떤 이 음성 형식들을 전달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이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 구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주인공이 외계어를 배운 후 같은 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게 이제 SF라서 그런 것인데, 이것은 언어가 존재를 결정한다라는 준재를 반영하는 거죠. 앞에서 언어가 존재를 결정한다. 사피어워프 가설을 얘기하는 것이죠. 언어가 존재를 규정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영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10쪽과 11쪽에서는 10쪽과 11쪽에서는 호모 헐버트 박사에 대한 소개를 할까 해요. 1863년부터 1949년까지 이제 사셨던 분이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정말 그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6.25를 거치면서 많은 그런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을 도와줬어요. 주로 이제 외국인 선교사들입니다. 외국인 선교사들이 이제 와서 척박한 곳에서 이제 종교적인 기독교를 전파를 하면서 동시에 단순한 종교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가엾고 안타까우니까 돕고자 하는 많은 외국인들이 있었죠. 그래서 만들어진 대학들도 있고요. 뭐 이대나 뭐 연대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 거기에도 고종이 외국인을 통해서 계속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이제 그 헤이그 열사들을 파견하고 막 본인이 이제 뭐 워싱턴 포스트인지 뭐 뉴욕 포스트인지 거기에 막 실리고 싶은데 야구 얘기만 있고,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그 안타깝고 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우리의 그 뭐라고 할까요? 최고의 그 권력계층들은 어쩔 방법이 없이 그들에게 의존하고, 또 그들은 선교사들, 외국인들은 어떤 일종의 소명의식을 갖고 한국의 국권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이 헐버트 박사도 아주 대표적으로 그런 분인데, 그래서 이분은 뭐 우리의 교과서를 만든다든지 굉장히 많은 뭐 이런 분들을 정리하면 또 뭐 한국사 한 편 나오긴 하는데, 미국 버몬트주 뉴헤이번 출신으로 1886년 소학교 교사, 초등학교 교사죠. 우리나라에 초청을 받고 내한해서 아마 한국사 시간에 배웠던 최초의 현대적 학교라고 할 수 있는 유경공원에서 외국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1905년 을사늑약 선생님이 이렇게 버벅대죠. 늑약 이후 한국의 자주 독립을 주장을 하고 고정의 밀서를 휴대해서 이제 미국에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1906년에 다시 와서 더 코리아 리뷰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을 써서 한국의 상황을 소개하려 하고, 그 다음에 고종에게 네덜란드에서 열린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보내도록 건의를 하고, 헤이그에 도착해서 이제 한국의 국권 회복에 굉장히, 그러니까 외국어가 되고 이런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1908년에 이제 쫓겨났어요. 이제 뭐 일본에서 가만뒀겠어요. 뭐 건드릴 수는 없잖아. 외국인이니까. 이제 가서 한국에 대한 글도 쓰고 정리도 하고 뭐 3.1운동을 지지하는 글을 쓰고 뭐 이런 일을 하다가 대한민국 수립 이후 1949년 국빈 초대를 받고 내한을 하고 한국에서 병사해서 양화진 외국인 묘지, 그러니까 와서 너무 노인이 오랫동안 그 여행을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독립장이 추서되고, 그리고 한국사 책 뭐 이런 것들을 썼습니다. 네, 그리고 11쪽에 가보면 그래서 이분의 이제 모습이 있죠. 네, 한국이 본다 한국을 더 사랑한 외국인. 그리고 1891년 우리나라 최초의 순 한글 교과서인 3인 필치 지리책이에요. 이건 기억을 할 만한 것이고 한국사의 시험 문제도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외에도 아리랑을 채록한다든지 수수께끼 뭐 이런 것들을 채록을 해놨어요. 일종의 이렇게 필드워크를 다니면서요. 네, 그리고 1906년도 코리안 리뷰에 헐버트가 꿈꾼 1975년의 한국이 있는데, 한류의 확산을 예측하는 것 같은, 지금의 한국을 예측하는 것 같은 그런 구절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ABS to 서울 이렇게 해서 주정뱅이가 없고 범죄 소식이 없는 경건한 문화, 자기 직분에 충실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며 이방인을 환대하는 다정한 사람들, 물질적인 발달은 물론 정신적인 발달에서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 수천만보다 더 계몽된 나라가 없으며 더 진보적인 민족이 없다. 요즘 그 한국의 여러 가지 치안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을 소개하면서 매력적인 나라 한국, 비록 1975년에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지 못했지만 헐버트가 꿈꾼 그야말로 100년 전 우리를 도왔던 한 푸른 눈의 외국인의 한국의 모습이 지금 현재 한국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2차 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3차 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